사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하려는 분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또 전략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세세하게 좀 따로 상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상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강의 좀 들어보신 분 계시는데 이건 제 이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임종국이라고 하고요. 저희 RSS의 수석연구원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RSS는요, 그 부동산 자산에 관한 그 관리를 해드리는 회사인데요.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하는 데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케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유 시에 내가 상가를 좀 더 그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형이다 그러면 좀 더 수익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양도하는 부분까지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회사에서 조금 더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많은 부동산들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이유가 사실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전세가 없어진다는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세가 진짜로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도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 있는 부분하고 같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어저께 사실 아파서 회사를 못 나왔어요. 그 탈수 증상이 있어가지고 민감에 맞고 오늘 세미나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온의 힘을 발휘해서 나왔는데 말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르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물 마시면서 할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교육과정인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 사장님께서는 전주에 계시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 운영하신다라고 하셨죠. 네, 좀 크게 보실 거고 솔직히 안돼. 평상시 같으면 제가 몇 분이 안 계시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인원수가 좀 되는 관계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부동산을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전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전세 제도가 되게 많았는데 이 전세가 지금 어떻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왜 줄었어요? 은행 금리 때문에. 맞죠? 은행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안 놓죠. 안 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 가격이 오를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데 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럼 실제 내가 돈 들어가는 건 1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라는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아파트에 투자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년이 됐던 5년 후에 이 아파트가 5억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약받는 사람들도 많고 매매한 사람들이 많죠. 전세를 끼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분양하는 신규 현장에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부분을 놓게 되니까 전세 공급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수요도 적당히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3억이라는 게 5억으로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현장에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오죠. 미분양이 나오니까 그만큼 전세 물량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세를 끼고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은행에 넣어놨던 돈들을 차라리 전세를 보증을 빼줘버리고 내가 이거를 3천에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넣게 되는 거죠. 은행에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는 계속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또 늘어나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죠. 전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수요는 왜 자꾸 늘어날지 이 부분인데 최근 들어 보면은 전세 찾는 사람들이 원래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신혼부부도 시작해가지고 30, 40대 젊은 층까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0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전세 살았다 하더라도 돈이 좀 모아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갔으니까 나도 살던 집 근처에다가 집을 새로 사든지 아니면 청약통장 열심히 부금 가입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든지 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가죠. 내 집 마련.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내 집 마련 한번 하면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집 생겼다고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집 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어때요? 올라가는 이 집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매매의 꿈을 별로 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아파서 링겔 맞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얘가 저기 마장동에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전세가 지금 2억 3천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4억 1천만 원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쉬운 얘기로 한 1억 몇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2억 7천인가로 지금 올려달라고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집을 살까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르는. 근데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집값 안 오른다고 하니까 저 사람도 안 오른다고 그러고요. 그럼 나도 안 오른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집값 오른다고 하는 놈은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그걸 집값 오른다고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차 살 때 일시불로 사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할부로 사죠. 집에 정수기 일시불로 사셨어요? 할부죠. 뭐 요즘에 할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 받아도 대부분 카드값이나 할부금 다 나가버려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집 살려고 돈 모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매달 나가는 지출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렌탈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아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 30대 1인 가구들은요. 월세 사는 비중이 높잖아요. 월세 사는 비중 자체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그냥 지출 비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 그러니까 가입.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수요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20평대, 30평대에서 예전에는 자녀가 좀 성장하고 크다 보면 우리가 40평, 50평으로 또 옮겨 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어때요? 20대만 되면은 나가 살잖아요. 점점. 집에 식구가 없어. 그러니까 40, 50평대로 옮겨 타야 되는 사람들이 식구가 없다 보니까 20, 30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40, 50평대로 옮겨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요조차 넘어가야 돼.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오고 매매 20, 30평대 살고 있던 사람이 40, 50평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순환 구조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를 지금 전세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월세로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자체에 우리가 패러다임이 완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로 재개발 자체 사업을 하는데요. 재개발이 어떻게 돼요? 한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있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해야 돼요.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해야지만 이 사업 현장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합원 물량 등이 조금 더 많아지면 사업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조합원 일반 물량이 적어지면 사업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안 팔리니까 사업성이 줄어드니까 사업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뭐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개발 현장들이 어떤 식으로 재정비가 되고 있냐면 기존의 30평에서 40평 위주로 이렇게 분양 일정을 짜던 것들이 이걸 다 무시하고 지금 20평대에서 30평대 20평대를 많은 한 3분의 2 정도로 하고 30평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용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일정을 바꾸고 있어요. 아이언뉴타운 그런 데가. 그럼으로써 분양을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분양이 좀 돼서 또 전세 물량이라든가 월세 물량이 좀 풀릴 텐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개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전세 자체가 올라가는 거랑 지금 금리 이게 다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월세 위주로 돌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월세에 대한 공급이 서로 맞아 떨어지고 지금은 월세를 받는 시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 주택하고 상관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서로 연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올라가야지만 재개발이 살고 그래야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월세 시장도 조금 서로 다 안정권에 들어갈 텐데 지금은 약간 좀 서로 안 맞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순환대동 구조 자체가 지금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 외국엔 전세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구조가 외국에는 이미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굉장히 빨리 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었고 우리는 그동안에 고성장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순환 구조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아파트가 인기가 이렇게 있다가 아까 있을 때 재개발 자체가 같이 뜨죠.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잘 되면 어차피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재개발 된다 해서 그 지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여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요 아파트 되기 전에 그런 허술한 집에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감정평가했더니 1억도 안 나오는 돈인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3억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2억이라는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데 그 2억이라는 추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재입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실질적으로 한 20%도 안 될 거예요. 18%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서 주변 지역에서는 일단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성향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걸 논하기 전에 이런 어떤 단계를 좀 알아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단지 월세만 받는 부동산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냐. 어차피 투자의 패턴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트렌드도 변하고요. 그것을 기존에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갔던 것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을 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빌라들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전에 지역이 선정됐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돈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혹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예전에 재개발 구역 안에 건축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쪽에 그 재개발 지역에
분양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재개발은 건축 또는 토지잖아요.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일반적으로요 조그마한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이 좋았어요. 조그마한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팔기도 좋았고요. 내가 매매를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 매매가 잘 됐었고 입주권 자체를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기 좋았는데 다가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 큰 거 하나에 입주권이 하나 나와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입주권 하나 나오니까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 당시에 분양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뭐 1억 정도 현금 평가 받던지 아니면 상가로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1억짜리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 입주권 어차피 하나 나와요. 똑같기 때문에 다가구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더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다가구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가구다 라고 쳤을 때 총 6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 나오던 거를 다 세대로 구분을 하게 돼요. 다가구랑 다세대 구분 좀 아시죠? 다가구는 건물 통째로 해서 주인이 하나인 게 다가구고요. 다세대는 호시별로 예를 들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각 호시별로 각각 주인이 다른 게 다 세대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도시용 생활주택도 하나마다 주인이 다르니까 다 세대인 거고요. 건물이 이거는 다 가구인 거고요. 요거 헷갈리신 분들이 간혹 하나씩 있으세요. 근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다가구 다들 좀 헷갈리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라도 이거는 좀 알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구를요 다 세대로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에 가장 주된 쪼개기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게 뭐였냐면 수도예요. 수도. 다가구는요 건물 통째 6채의 수도 계량기 그 고지서가 보면요 수도가 딱 한 장으로 나와요. 우리 주택이 2달에 한 번씩 그 고지서 발급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장 나와가지고 수도세 얼마 딱 나오는데 다 세대는 101호 얼마, 102호 얼마, 201호 얼마 딱딱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원래 수도 계량기가 우리가 밖에 보면은 수도 계량기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요게 건물만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6가구 6개를 다 만듭니다. 이게 다세대를 쪼갤 수 있는 가장 주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거를 6가구로 만드니까 입주권이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에서 감정평가 했는데 1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3억에 판다 라고 했을 때 2억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입주권을 받음으로 생길 수 있는 프리미엄. 이 입주권이라는 게 다른 분양받는 것보다 혜택이 되게 좋잖아요. 조합원이면 따로 입주권 분양받는 것보다 층호수도 로얄층 받을 수 있고요. 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조합 분양가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약 70% 선이 되기 때문에 다 조합원이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실질적으로 6억에 내가 판매를 원래는 할 수 있었던 건데 쪼개므로써 이게 하나당 프리미엄이 한 1억씩은 더 붙어요. 그러다 보면은 6억이라는 돈을 벌게 되는 가장 행위인 거죠. 해서 이렇게 작업했는데 여기 폐단이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얼마큼 있냐 따라서 사업성이 결정되는데 원래는 조합원이 100명이고 세대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 130세대를 썼을 때 세대수는 조합원이 100명이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30세대가 나오는데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조합원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서 30명 더 생기면 일반 분양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 비용이 많이 나와야 이 사업 현장이 더 좋아지는 건데 조합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3년도에 더 이상 쪼갠 건 입주권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새로 나와서 이건 막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법은 좀 뒤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 각각 이렇게 함으로써 1억씩 벌어가고 있는데 그 조례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뭐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뭐하다 한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서 이제 법은 쫓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재개발 쪼개는 게 였다면 이 주변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빌라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았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빌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축 빌라가 많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주변 지역에 빌라를 지을 때 보통 2008년도에 빌라가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재개발이 정말 잘 되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재개발 지역에 가장 같은 비슷한 교통이라든가 학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지역에 빌라를 많이 짓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빌라를 지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을 우리가 10억에 샀다라고 치면 한 평당 1,000만원 수준이잖아요. 1,000만원 수준인데 이거를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들어가고 자기가 투자한 노력이라든가 시간이 거기에 플러스돼서 분양가가 선정이 되죠. 우리가 땅값이 이게 만약에 대지 지분이 한 평당 하나 더 10평이다 그러면 땅값은 1억에다가 플러스 건축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자기 마진이라는 게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지어서 그거를 분양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짓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빌라를요,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게 2008년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지역에 보시면 한강 유도정비구역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한강.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이나 아니면 TV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이게 노른자, 이게 흰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노른자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이 흰자가 수도권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투자하는 부동산이 됐던 이 노른자에다가 투자하라는 게 공식 정식이에요. 정석인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임대적인 부분이 잘 맞춰줘야 되는 거고 하나는 시세 차익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상가를 사던 아니면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던 임대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 안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강남에 보면은 수익률이 많이 좀 떨어지죠. 외부에 비해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익률 계산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공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다 자꾸 3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익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 수익률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부터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송이나 어디서도 보면은 이거 수익률 몇 프로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수익률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월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월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년치를 하는 겁니다. 12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실제 투자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수익률이에요. 이게 수익률인데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월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2 하면은 1200만 원이죠. 근데 실투자 금액이 있어요. 이 실투자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가에서 빼기 보증금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월 100만 원 곱하기 12에서 나왔잖아요. 이 실투자 금액은 매매가가 만약에 2억이다. 2억이다 라고 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거면 1억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200만 원을 1억 9천만 원으로 나누면 100%가 나올까? 계산기 쓰세요? 1200은 몇 프로 나올까요? 재밌죠? 몇 프로 나와요? 6.3%? 네.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6.3%가 나옵니다. 6.3%가 나오는데, 두 번째를 이제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해요.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낮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월세로 많이들 이렇게 바꾸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금액을 내가 빼줘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빼주고 활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이 100만원 곱하기 12 했더니 1200만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가에서 실질적으로 실투자금을 할 때 여기서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뺐는데, 대출이 있다라면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또 대출 금액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돈이 2억짜리가 우리가 대출 잘 받으면 1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억에서 1000만 원을 뺐고 또 1억을 빼게 되면 실제 투자되는 돈이 9천만 원이 돼요. 9천만 원 되는데 9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 부분을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 9천만 원에 요즘에 최근에 연 한 4%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60만 원, 360만 원을 하게 되니까 어쩜이래. 여기까지 4까지 됐어요. 840만 원인데 9천만 원 나눈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될까요? 840만 원. 네. 9.3%요? 9.3%요? 여기 6.3%에서 대출을 활용했더니 9.3%가 되죠. 이런 것처럼 대출을 활용한다라면 지렛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덜 투자한다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투자한다라면 이 2억짜리 오피스텔을 2개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840만 원이 2개가 되겠죠. 그냥 한다라면 1200만 원인데 2개가 되니까 168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이런 식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이렇게 실투자 금액을 얼마를 할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래서 좋은 수익률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은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라는 부분이 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은 수익률이 좀 낮다, 그리고 강남 외 지역은 좀 더 높다라고 비교했을 때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좀 더 높아서 그런 거죠. 매매가가 높으니까. 왜 높죠? 땅 가격이 비싸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변 지역에 빌라를 짓는 개념이 똑같거든요. 건축업자들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 부분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도 적당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 메모하셨죠? 저희가 이런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많이 하는데, 쉬운 얘기로 주변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신축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들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축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많이 아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토지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을 때 보통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거는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물 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적률은 그 땅에 대해서 얼마큼 몇 프로를 지을 수 있는지, 이 건폐율, 용적률이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은 제일 많이 짓는 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많이 지어요. 60%,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들이 예전에는 잘 안 나오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사실 오늘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빨리 끝내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새로 2009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빌라를 지을 때 60%에 200%라고 했을 때 주차장법을 간여해가지고, 주차장이 예전에 지금 다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세대당 기본적으로 원래 한 주차예요. 어디를 하시더라도 한 세대당 한 주차가 기본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빌라를 8개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주차가 8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내가 몇 평짜리 땅을 샀을 때 주차장이 그만큼 들어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집이 올라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한 대로 완화가 됐어요.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업지역은 이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한 대인데 상업지역은 120제곱미터 한 대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 이렇게 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도 상업지역은 높은 데다가 주차장까지 완화해 주니까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땅을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빌라는 여기다가 10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세대당 땅을 10평을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100평에다가 100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평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땅을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한 평밖에 땅을 깔고 앉아있지 않은 부분하고 10평을 땅을 깔고 앉아있는 부분하고는요, 그 가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도 입주권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이 투자 자체 패턴 자체를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도 바라보면서 시세 차이까지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수익만 보고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가는데,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으로 갈 때는 이 시세 차익도 고려를 충분히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라는 부분에 투자할 때는 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더 극대화해야 되겠지만, 주택적인 부분을 갈 때는 이 시세 차익, 이 시세 차익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안에서도 이 노른자에다가 투자를 하셔라는 거죠. 서울 외곽 지역은 저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제일 좀 늦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프라이팬에다가 노른자를 하면은 익기를 여기가 제일 많이 빨리 익고 여기가 제일 천천히 익으면서 식을 때는 여기가 더 빨리 식고 여기가 좀 더 늦게 식는다,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건데, 해서 이 시대차까지 같이 좀 가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하다 보면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투자하셨던 게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거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일단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뭐예요? 그렇죠. 이건 주택이고요. 이건 업무시설이에요. 우리가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도시형을 갖게 되면은 주택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늘어나진 않아요. 하는데 지금 오피스텔을 거의 대부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요, 이 업무시설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취득하게 될 때 취득 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취득을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오피스텔 차이점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니까 취등록할 때 이거는 지금 현재는 1주택에 한해서는 2.4% 정도 되죠. 원래 우리가 취등록세가 4.6%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1주택에 한해서 2.4%를 50%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을 받게 되면 실제 취등록세는 4.6%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형을 받게 되면 2.4%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때 828 대책에서 영구인하 한다고 했었죠. 1%대로.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2.4%에서 1%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아직 6%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득할 때 오피스텔은 이 분양가에 또 플러스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이 토지하고요, 건물로 두 개를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이 건물분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주택이 아닌 부분들은 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상가를 매입하셔도 그렇고 오피스텔을 매입하셔도 그렇고 다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10년 주기로 이제 없어지죠. 감가상각 10년 주기로 해서 없어지는데 10년 안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있고, 만약에 이 오피스텔을 내가 사업자로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에 환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보유 중에는 어차피 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보유는 똑같고 양도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주거용으로 할 건지 상가로 할 것인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그 세율 자체는 누진세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양도시 때는 똑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도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주택하고 오피스텔을 똑같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내놨는데 주택보다 근데 오피스텔이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건 내가 시청에서 봤어. 똑같이 생겼어요. 가격도 똑같아. 근데 오피스텔이 좀 더 빨리 나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동네에 부동산 중개업소들 있죠. 이거는 수수료가요 0.5% 4% 그렇잖아요. 이건 0.9%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나왔는데 다 이쪽만 소개해 주는 거야. 이건 나갔다 그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더 빨리 나가요. 이건 현장에서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 갖고 다니는데도 주택, 도시용은 다 나간 것처럼 표시하고 오피스텔만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놔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슬리니까 그런 부분이고, 요즘에는 주택 취득하게 되면은 여러 채 취득하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에 대한 세금 문제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부분을 좀 내시잖아요. 그렇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가 그렇게 좋은 혜택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점에서 해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첫 번째 취등록세가 면제되죠.
취득세 면제되고, 그리고 기존 자기 주택,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자기 본인이 이제 갖고 있던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산지 얼마 안 됐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양도 차이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월세 얼마 받고자 했을 때 이 부분을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손해가 많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혜택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그냥 일반 과세예요. 어떤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과세라기보다도 우리가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세잖아요. 그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도소득 내는 세금은 굉장히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로 활용하는 시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라 그런 게 쭉 올라가서 이만큼 양도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소득으로 보이지 않게끔 돈을 이렇게 딱딱 벌어서 이 양도 차익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때 양도 차익이 2억이 생긴다면 지금은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쭉 몇 년간 끌고 갔더니 2억이 나오는 그런 혜택으로 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별 신경 쓸 게 없으신데, 여기서 나라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던 세금들이 붙는 것들이 조금씩 더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소득이 생기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이런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가 소득에 내면서 내야 될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자산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니까 의료보험이 올라가요. 이 의료보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의료보험도 생각지도 않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의료보험의 기준을 봤을 때 보통 시세, 우리가 쓰는 이제 매매가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마다 보면 다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 표준 가격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서 가격이 자산이나 소득에 반영돼서 의료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런 어떤 혜택도 있지만 내가 꼭 이렇게 내야 될 세금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하고, 내가 냈을 때랑 안 냈을 때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런 거 좀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거 펜 좀 나오는 게 없나?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면요.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세권에 가깝게 있으면서 상권이 어떤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그래요. 역세권은 되는데 이 상권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상권이 좋으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필요 없이 이제 상가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세권은 괜찮은데 상권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택으로서 임대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큰 주택보다는 아파트도 요즘엔 소형 주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소형 빌라를 통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좀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도시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택을 비슷하게 간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세권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사용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고시원. 실질적으로 고시원이라는 게 우리가 건물을 통째로 고시원이라고 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층을 고시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시원을 임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새로 놓는데,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원룸하고는 좀 다르죠. 우선 원룸을 보면 우리가 복도 하나에다가 방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제 원룸이라고 치면은, 보통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있다라면 약간 닭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깥에 원룸들이 있어서, 창문 있는 방은 5만 원 더 비싸고요. 창문 없는 방은 5만 원 싸고요. 이게 이제 고시원이야. 고시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주택으로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로 허가를 받아놓은 업무용이죠. 업무용에다가 이렇게 고시원을 짓는 거예요. 고시원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시원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도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임대를 받아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요. 다른 원룸이나 그런 것 비해서는. 관리도 해야 되고 위험성도 커지죠. 우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부분을 받잖아요. 외국만 나가도 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요. 월세로 받는데 성금을 받다던가 아니면은 일시불을 1년치로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보증금이라는 게 월세를 안 나게 됐을 때를 보증하는 돈이니까 받게 되는데, 이런 고시원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이 없이 그냥 월세만 받는 건데, 실제로 강남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일단 어떤 부동산들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집을 전세로 얻거나 아니면은 월세, 전세나 아니면 월세 뭐 천에 예를 들어 60만 원을 얻어서 이거를 자기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이거를 한 70만 원이나 80만 원을 재임대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풀옵션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한 달치나 두 달치로 이제 깔세라고 그러죠. 쉬운 얘기로. 깔세를 주게 되면 실제 60만 원이 70만 원, 80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건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관리하면서 7, 80만 원을 받으니까 한 1, 20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월세 안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쫓아다니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좀 쓰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준주택 고시원처럼 주택도 예전에 그 다중주택이라고 지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원룸으로 세를 놓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들이 다가구가 있었고요. 다가구는 보통 방 2개나 3개잖아요. 근데 방 3개짜리를 이렇게 방 3개가 나오고 거실이 나오면 이 방 하나하나를 원룸으로 개조를 했었어요. 불법이죠. 그리고 좀 전에 고시원처럼 업무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도 내놔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불법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다중주택이었어요. 다중주택은 원룸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 3층이 한계점이었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3층으로 지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주차는 되게 완화됐었던, 대신에 건물 자체를 300제곱미터 이상 지을 수가 없었던. 그럼 아까 우리가 용적률을 얘기했을 때 300제곱미터 지을 수 없다면 이게 300제곱미터 약 100평이거든요. 그러면 200% 용적률인 땅에서는 다중주택을 지으려면 50평, 100평이니까 200%니까 땅을 50평 이상 사면 건물이 남는 거죠. 그래서 땅은 50평 이하만 땅을 사서 지었었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지어서 원룸으로 임대 주는데, 이것도 역시나 취사 시설이 들어가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근에 지금 원룸에 싱크대 보시면요, 안에 인덕션이 들어갔을 거예요. 전기 인덕션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가스, 도시가스 연결해가지고 가스를 써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인덕션으로 바뀌었냐면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고시원이나 이때부터 취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떴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우리가 사람 불러서 하잖아요. 이사할 때도 우리가 직접 못하고 사람 불러서 연결해주고 떼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인덕션은 전기로 되기 때문에 코드만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디 나온다 그러면 인덕션 빼가지고 가져가고 여기서 뚜껑만 덮고 있습니다. 그럼 취사시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피해갔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대 강남하다 보니까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10%대 수익률 나오는 부동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률 7%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야 7%도 있는 거잖아요. 안 살면은 수익률 10%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할 때요. 7% 맞춰준다는 확정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어느 순간인가. 왜 그러냐면 7%를 맞아야 분양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7%도 의미가 없으니까 7%를 확정 수익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자신 있으면 사실 이걸 안 해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확정 수익률 보장해주는 게 보면 보통 1년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익률 계산했을 때 7%를 보장을 해주는데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대밖에 원래 안 나와.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 회사에서 1%를 보존을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일 때 매매가가 뭐 1억이라면 6%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더 쌓여야 되는데 1%를 높여줌으로써 매매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1%를 확정 수익률 보장해 주니까 기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은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주고 사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7%의 수익률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건지 그거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거는 아까 전세처럼 임대 수요가 증가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이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데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 상품이 자꾸 들어서니까 우리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인테리어 상품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PC방을 보통 창업을 한다고 쳤을 때요. PC방이 보통 5년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고민을 좀 한다고 합니다. 이 PC방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컴퓨터 자체를요. 업그레이드 하거나 인테리어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5년 사이에 많은 PC방이 또 새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PC방하고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5년일 때 헐값에 팔던가 아니면 새롭게 다 업그레이드하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우리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정도 지나가면요. 집이 조금씩 노후되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좋은 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공실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공실의 위험이 높아지면 내가 70만 원 받던 월세를 이걸로 들어올까 싶은 생각에 한 달이라도 비면은 70만 원 날아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60만 원을 내리게 되고요. 50만 원 내리게 되고 그래요. 그럼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공실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공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이 덜 되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이제 투자도 하시고 많이도 짓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이나 딴 거에 비해서 토지를 깔고 앉아있는 면적이 좀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집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나올 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혜택이 되게 많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되게 완화도 해줬었고요. 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2%대 저리로 대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용 생활주택을 건축업자들이 많이 짓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법은 나중에 따라오고. 그럼 우리도 건축업자가 하는 방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투자하는 패턴을 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시용 생활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이 도시용 생활주택에 이런 완화됐던 법을 다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했는데 100% 규제해준 게 아니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 거예요. 아직도 투룸이라든가 이런 분양 자체는 주차장법이라든가 국민주택 기금의 대출이 아직도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업자들이 이제는 원룸으로 갈까요? 투룸으로 갈까요? 투룸으로 가죠. 그럼 앞으로도 투룸이 지을 만한 땅들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투룸만 띄웁니다. 신문을 보던 TV를 보던 투룸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투룸 자체가 원룸보다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도 투룸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원룸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원룸을 규제했기 때문에 어차피 투룸이나 원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임대 수요가 있는 환경에서는 앞으로 공급이 뭐가 더 늘어나겠어요? 지금 보면 투룸의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투룸에 대한 부분이 투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원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이제는 떨어지는 게 더딜 것이에요. 앞으로는. 왜냐면 공급이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건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건축하려면 인허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착공 들어가가지고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는데 이 인허가돼서 준공 때까지 아파트는 2년에서 3년이 걸리겠지만 이 도생이나 이런 거는 한 짧게는 진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인허가가 원룸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투룸 많이 들어오는지 구청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룸에 대한 인허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룸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증가가 좀 많이 될 거고 원룸 떨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방향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어차피 실경을 들고 오셨으니까 제가 상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 월세 받는 부분이 예전에는 비싼 그러니까 목돈이 있어야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목돈이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오피스텔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없을 때는 사도 자꾸 떨어지기만 하고 했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형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있을 만한 서울 지역이나 용산, 또 강남권, 또 도심권 해가지고 투자들을 많이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하면 원래는 상가가 꽃입니다. 꽃. 근데 우리가 상가를 보통 상권에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그런 데 보시면 이제 상권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지금 유명한 10대 상권이 있어요. 10대 상권이 어디냐? 강남, 명동, 신촌, 또 홍대, 하나, 둘, 셋, 넷. 건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신림은 10대 상권이 안 들어갑니다. 이태원?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런 상권 안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파트의 세대수에 있는 단지 내 상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인천에 보면은 인천 송도에 가보면 커네어커라고 있어요. 그 커네어커 이현아, 김연아 그 스케이트 선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유명해진 데인데 이 스트리트형으로 길 자체가 전부 상가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천호동 새로 분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 스트리트형 상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테마형으로 상가를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합동역에 가보니까 메세나폴리스라고요.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3층까지가 전부 다 상가고 위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 뭐 해가지고요. 안에서 모든 먹거리 다 됩니다. 그런 주상복합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역에다가도 이제 테마형으로 상가들을 많이 짓고 하잖아요. 제가 1월날에도 어디죠? 왕십리를 갔었는데 거기도 역에다가 이제 상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CGV, 찜질방, 뭐 식당가 하면서 다 있으니까 그날도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에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영화 보고 쇼핑하고 다 즐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권이 이렇게 상권과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상권화 돼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가를 투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가시는 내가 상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이런 단지 내 상가죠. 단지 내 상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슈퍼라든가 미용실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포들이 실질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모든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장사가 잘 되고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조금씩 증가해도 영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 놓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면 수익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갈수록. 그러면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상가가 가장 안정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가 중에서. 그러면 이 단지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나와요. 매매 사실 임대가 잘 맞춰져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데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단지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지어질 때 단지 상가를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입찰 들어가서 받는 부분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주택 주변에 있는 근린 상가가 됐던 아니면 이런 상권 안의 상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제일 많이 찾으신 게 상가주택이에요, 사실은요. 단지 상가 다음으로 많이 찾는 게 상가주택인데 우리가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했잖아요.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해서 1, 2인가가 늘어나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을 많이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주택을 어떤 식으로 하죠? 1층하고 2층까지 보통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를 쓰고 우리가 3, 4층을 이제 주택으로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거주도 하시면서 주택으로 임대도 놓으시면서 또 상가도 임대 놓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2층 상가를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주로 보통 우리가 상권 외 지역에 이제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밑에 상가랑 주택이랑 결합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새로 되는 이제 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가보시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주주택 택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상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입주권 그런 걸 줍니다. 딱지 같은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땅을 또 매매를 합니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그러면 사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5억 정도의 땅을 사시면 건축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럼 보통 상가주택이 10억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제 상가주택을 매입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이 상가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만 놓고 그냥 임대를 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공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별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도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여러 큰 개발지구에 이렇게 뭐 상업지역이 들어가고요.
또 아파트 지역에 들어가고 이런데 이제 점포 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점포 주택에 그냥 뜨문 자기네가 알아서 그냥 짓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주상복합 스트리트형처럼 이렇게 라인을 세워서 집들을 같이 되게 이뻐요. 최근 들어 보면 1층이나 1층까지 전부 다 테마형으로 카페거리 아니면 음식점, 뭐 먹자골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형성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들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권리금 없는 상가를 내가 임대받아서 카페로 들어가서 옆에 또 카페가 들어오고 카페 들어오고 이 카페 거리가 조성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권리금이라는 게 조성이 돼요. 이 상가 하시면서 권리금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이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면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금액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고 팔고 할 때 보면 그 자리의 가격이에요. 이 인테리어, 권리금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가 잘 돼서 나타나는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바닥 권리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권리금 주고받는데 그러면 이 바닥 자체에 권리금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임차인이 있었는데 얘가 공실로 그냥 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장사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꼭 나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내놔도 안 나가는 데 같으면 주인한테 나 기간 됐으니까 보증 빼주세요. 빼주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빼줬는데 다음 임차인이 없으니까 공실이 나타나는 거죠. 공실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의 위험이 커지면 임대료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면 공실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임차인을 데려오니까. 그러면 거꾸로 배짱을 좀 볼 수 있죠. 너 이번에 나갈 때는 임대료 좀 올릴 거야. 그럼 감안해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금이 좀 있다라는 거는 내가 공실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진짜 바닥 권리가 이만큼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료를 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 바닥 권리가 임대료 승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에 뭐 한 500만 원을 받았던 상가다. 바닥 권리가 1억이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가 1억에 600만 원 올렸을 때 바닥 권리금이 없다 보면 임차인들이 조금 더 월세 내더라도 권리금 없는 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냐면 전반적으로 권리금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똑똑한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딱 끝나면 딱 임차인 내보내고요. 그 권리금을 임대료에 반영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 5년은 왜 그런지 아시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대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 새롭게 이제 임차인을 만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권이 좋은 데는요. 임차인들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도요. 새로운 프랜차이즈나 그런 데 담당자들이 건물 주인한테 수시로 5년 되기 전에 선물 같은 거 사주고 와요. 사주고 와가지고 다음 임대차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놓고 계속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자기한테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달라고 하는데 지금 1억에 500인데 1억에 500 그대로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2억에 700, 800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년 지나면 건물주는 당연히 이 사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여기서 쫓겨나면은 이게 개인 같으면은 아예 여기서 포기할 건데 프랜차이즈 같으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에 이제 장사 잘 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문상에 보면은 뭐 홍대 앞 빵집 장사 잘 되던 몇십 년을 했었는데 이번에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장사 잘 되다가 이런 프랜차이즈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멀리 안 가고요. 홍대 상권 주변으로 갑니다. 홍대 상권 주변으로 가서 또 빵집을 차려요.
그러면 여기 담보주는 또 불이 가요. 그러면 주변에 또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권 안에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권리금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임차인들이 나가는 상권들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이 기존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권리금 형성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확장되는 상권이 있어요. 그럼 확장되는 상권에 선투자하시면 그런 기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또 상권을 형성시키면서 또 권리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요즘에 최근에 확장되는 상권, 다른 데는 뭐 기존에 확장돼서 이미 안정권을 내고 있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런 자본가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최근에 가는 데가 뭐 상수역 부근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동교동 상권이라든가, 이건 나중에 지도를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지역에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데, 그 지역 확장되는 곳에 건물의 1층에 뭐 기존의 뭐 세탁소라든가 미용실들이 지금 다 카페로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사실은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요. 주택가에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뜨문뜨문 들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수역 주변의 동교동 상권에 가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건물에 뭐 카페라든가 또 고급 음식점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는 지금 현재는 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들어오면 카페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권리금이 형성되면서 가격도, 이 건물 가격도 많이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나중에 시세까지 보려면 이 권리금이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또 권리금 보는 시세를 보시면 실제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생기게 되거든요. 권리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보시는 또 방법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사실 한꺼번에 주택적인 부분하고 상가적인 부분하고 다 설명하기 사실 좀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좀 나눠서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주택 쪽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권리금과 상가 가격의 어떤 비교치 이런 거 보시면 상가에서도 투자하시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